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가을에 읽기 좋은 단편 종합 선물 세트 특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서 두런두런 책 이야기하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은가요? 아, 좋습니다. 예. 아, 네, 저도 좋은 거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다양한 얘기를 우리가 네.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만 네. 뭔가 이 책이라는 매개로 네. 책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고 물론 이제 90%는 우리 정박님이 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즐거운 일이 아닌가. 네,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남편한테 네. 가끔 들었던 얘기를 아, 네. 하거든요. 써먹으시는구나. 네. 네. 마치 내가 엄청 똑똑해진 것 같은.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아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혹은 뭐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 비슷한 감정들을 좀 네. 느끼시고 그 비슷한 경험들을 아마 좀 하시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계속해서 잘 하려면 여러분 조금 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일당백은 유튜브로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팟빵이라는 오디오 플랫폼으로도 그리고 또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플로우라는 오디오 플랫폼이 또 있죠. 여기에서 함께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듣기 편한 플랫폼으로 선택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많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어디에 소개해도 어디에 내놔도 누구에게 추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좀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다시 한번 또 자랑 한번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네. 가을에 참 빠지기 좋은 단편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해 가을에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것 같고 그 지난해에도 네. 아마 이렇게 단편 한 번씩 묶어서 소개를 좀 해드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응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정방님께서 또 엄선한 단편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네. 제 요즘 뭐 오징어 게임이 많이 인기잖아요. 아, 또 네. 오징어 코인 탑니까 우리도? 야, 우리 썸네일 오징어다 무조건. 아니. 사실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네. 게임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일본 같은데 영화도 많고 예를 들어 그런 정말 뭡니까 한 그 링에 모든 선수가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남는 한 명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것들 네. 그걸 흔히 말해서 이제 배틀 로얄 방식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일시적인 동맹, 일시적 팀이 만들어지지만 결국 살아남는 것은 단 한 명. 네. 라스트 맨 스탠딩 이게 한 방식인데 사실 이런 어떤 원조가 되는 소설이랄까 이게 하나 있거든요. 뭐 그런 소설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가장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커트 보네긋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네. 네. 이 소설가가 지은 모두 왕의 말들이라는 All the King's Horses 해가지고 이 단편 소설이 아주 좋아요. 네. 왕의 말. 네. 뚜구둑뚜구둑. 그러니까 우리 체스 게임 할 때 네. 그 졸도 있고 하던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장기판의 졸과 말들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장기판 안에서 체스판 안에서는 내가 막 무슨 퀸이 돼서 막 저기 뛰어넘어서 쫄 잡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 네. 결국 그것도 다 자기 두는 사람이 두는 대로 가는 거다. 그렇죠. 이런 뜻인 모양이군요. 바로 그렇죠. 우리가 결국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가 이 게임을 주재하는 룰을 주재하는 누군가 그리고 왕의 어떻게 보면 말에 불과하다. 네. 그 왕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신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그리고 될 수도 돈이 있고.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왕, 그 왕의 말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명확하게 일깨워주는 욕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책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책의 주인공은 456호? 오일남씨인가? 이 책의 주인공들은 이 배경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60년대 네. 당시 미국이 베트남에 참전을 하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세계 전역에 어떤 분쟁에 많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인도로 가는 미군 비행기가 아시아 내륙에 불시착을 한단 말이죠. 그 불시착을 해가지고 지금 모두가 왕의 말. 예, 그 내용, 그 지금 주인공.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럼 들어갈까요, 그냥? 그러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오늘 몇 개 책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네, 네. 그 중에 하나는 그러면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모두가
왕의 네. 말이라는 누구 책입니까 이거? 그 아까 말씀드린 바로 커트 보네것. 커트 보네것. 네. 미국 작가. 네, 이 커트 보네것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커트 보네것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독일계 미국인이죠. 쿠르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2차 세계 대전 때 미군으로 참전을 유럽 전선에 갔단 말이죠. 네. 네. 자, 그런데 독일에 포로가 됐어요. 독일에 포로가 돼가지고 독일의 드레스덴 지역에 이제 응유가 돼 있었거든요. 드레스덴이면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무슨 선언한데 거기 아닙니까? 아, 드레스덴 공과 대학 있고, 아유, 시사평론가로 그때 활동하셨죠? 그 당시. 네, 그때 뉴스 많이 나왔죠. 네, 드레스덴에 그 드레스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문화 유적도 많고 또 공업 도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아주 독일의 주요한 도시인데, 네. 그 1945년에 2월달인가 3월달에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공습을 해버리거든요. 폭격을 한 거죠. 그래서 뭐 2, 3일 정도 폭격을 해가지고 그 시내가 거의 다 잿더미가 돼버린 거죠. 그 와중에 이 사람이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거죠. 네. 살아남았는데 또 살아남아서 또 죽을 뻔한 거죠. 미군 포로니까 살아남은 독일 사람들이 미군 비행기가 우리를 다 죽였다 해가지고 또 완전히 죽을 뻔하다가 결국 살아났는데, 그때 그 경험이 평생 좀 일종의 약간의 트라우마라고 할까, 이런 것들 살아남았고, 그 위에 소설들은 SF 소설 이런 걸 많이 썼는데, 네. 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되고 좋아하는 작가들이 참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고양이 요람인가 그 책도 번역돼 있을 거예요. 고양이 요람이라고 그 이제 소설도 번역돼 있고, 네. 그리고 이게 해리슨 버그론인가 이 유명한 또 그 영화가 된 작품이 있거든요. 그 이 내용도 읽어보면 우리 약간 이퀄리브리움 같은 내용 있죠. 아, 그러니까 이 감정을 네. 이제 어느 시대가 되면 감정을 못 가지게 만드는 그 약을 먹잖아요. 네, 여기도 네. 보면 이 해리슨 버그로는 사람이 어느 정도 다 평등해야 되니까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막 전자파가 흘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평등해야 되니까 어떤 발레리나 같은 경우가 막 이게 홀쭉홀쭉 날 수가 있으니까 몸에다가 납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납 같은 거 이런 걸 채워놓고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 그런 거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네, 그런 네, 소설도 네. 있고. 단편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렇죠. 단편 항상 반전이 있어야 되니까 네. 결국 그런 맛들이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지선 씨는 좋아하는 단편 작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편 단편. 작품이라든지. 글쎄, 전 잘 모르겠는데. 아, 장편 주로 읽으시는군요. 아니 뭐 솔직히 OL리 뭐 이런 거. 오헨리. 오엔이요. 오헨이 아니고 오헨리. 오엔니. 네. 뭐 어지러워. 아, 단편 좀 안 친하신 걸로. 네네. 그 소나기. 황순은 소나기. 네, 바로 단편이죠. 네. 저기 그 운수 좋은 날 현진건 그거 옛날에 고3 때 이렇게 공부하던. 그렇죠. 고3 때 모파상의 네네.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 네. 단편. 네네. 네. 펄 네클레스. 그러면은 네. 선생님 누구 있는데요? 저요? 네. 아, 단편 작품으로 그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이 네. 많은데 예전에는 한 고등학교 뭐 대학교 때만 해도 이문열 씨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네. 그러다가 김영하 씨 좀 네. 좋아했고, 그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한참 또 보던 네.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나오지만 나옵니까? 이런 작품집 네. 내년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문학상 작품집 보면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네. 저는 이렇게 통과한 것 같습니다. 좋겠다. 뭐 단편 같은 경우는 뭐 호세 루이스 보레스 같은 사람, 아르헨티나 보레스. 출신의 아주 유명한 그 소설가인데, 이분은 여러 가지 뭐 건강상 이유도 있지만 단편만 고집했거든요. 사실 또 단편에 매력이 있죠. 아주 매력이 있는 거죠. 인생의 한 단면을 딱 응축해서 보여주니까. 또 물론 뭐 장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편은 본격 문학으로 부르기엔 좀 약하지 않느냐. 쇼트 스토리, 그냥 말 그대로 이야기 정도에 불과하다. 노벨레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또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데는 단편만한 게 없죠. 읽을 때는 진짜 재밌어요, 단편이. 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기억은 좀 안 나더라는 좀. 네. 이게 줄거리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다 보면
영화도 그렇고 줄거리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 잘 잊어먹게 되거든요. 네. 근데 하나의 포인트 있잖아요. 한 구절이라든지 장면, 어떤 미장신 같이 하나의 장면에, 영화도 마찬가지 한 장면에 집중해서 보면 오히려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편을 읽을 때 하나의 어떤 구절, 하나의 장면만 나는 한번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단편을 오래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네. 자, 일단 오늘 그러면 그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 배틀로얄 네. 방식의 콘텐츠의 어찌 보면 어머니와 같은 네, 원류 작품 그렇죠. 모두가 왕의 말, 네, 모두 왕의 말들, 모두 왕의 말, 올드 네. 킹즈 호시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체스판에서 다 말들이잖아요. 이게 네. 뭐 그 사람이 주교를 하든 뭐 기사를 하든 다 왕이 지시한 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어떤 보이지 않는 뭔가 손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내 의지와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게 그래도 진짜 이게 현실이냐 아니면 픽션이냐, 진짜 소설이냐 게임이냐 이런 것들도 매트릭스 한번 같은 거냐, 뭐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트 보네컷 같은 사람은 실제로 이 SF 작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폭격의 그 경험들 있잖아요. 네. 정말 막 계속해서 폭탄이 쏟아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굉음이 들려오고 폭발음이 나오고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은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비명과 이 속에서 현실과 뭐 환상이 뭔 차이가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평생 좀 공부한 사람인 거죠. 네, 연구한 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네.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고 미군들을 보내고 그런 냉전의 어떤 대결 분위기가 점정되는 그 시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장소는 군용기를 타고 인도로 향하다가 아시아 내륙에 불시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켈리 대령과 그리고 그 부하들과 켈리 대령의 가족들. 대충 뭐 어디 네. 인도 차이나 반도 이쯤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착을 하고 비행기를 나오니까 바로 게릴라 부대, 미군의 아주 적대적인 게릴라 부대가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간 거죠. 포로로 잡아갔고 자기들 본거지죠. 게릴라의 본거지에 가니까 네. 바조프 소령이라고 소련 군사 고문관도 한 명 와 있는 거예요. 소련의 군사 고문관.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안해 있는 거죠. 과연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죽일까? 설마 미군을 함부로 죽였다가 어떻게 얘들이 박살날 텐데 이런 식으로 불안에 차 있는데 이 켈리 대령이 지금 불안한 고뇌와 어쩔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문에 잠시 몸을 기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첫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켈리 대령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네. 왜 이 사람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느냐? 지금 바로 자기들 잡아갔던 게릴라 지도자 피잉이라는 사람하고 회담을 했는데 회담 내용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과연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알려줘요? 거죠. 그 부하들하고 가족들에게. 상병이 물어보는 거죠.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나쁜 소식일세. 아주 나빠. 자, 어떤 내용이냐? 잠시 후에 피인과 나는 자네들의 목숨을 걸어놓고 체스 게임을 하게 될 거야. 나쁜 소식. 예, 우리 네 식구의 목숨도 그 게임에 걸려 있어. 그건 피잉이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기회야. 다 죽을래? 그냥 바로 총살 당할래? 아니면 그래도 체스 게임 해가지고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진짜 그게 준 거죠. 오징어 게임이네요. 예. 피잉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 크기의 아주 그 말들, 체스 말을 만들어 놓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형물들이 있고 켈리 대령의 말은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말을 써요. 사람들을 직접 여기저기 옮기고 대신 그렇죠. 상대방에게 잡히면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총살 당하는 걸로. 그 누군가는 그렇죠. 와, 오징어 게임이죠. 이게. 그렇네요. 어떻게 그러면 버리는 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 예전에 이게 일본의 김혜연 이야기 영화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체스 게임인가 말해가지고 진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데 잡히잖아요. 네. 그럼 칼로 줄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설정들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반발이 나겠죠. 그 자식 미친 놈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제 가족들도 지금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발이 났지만 방법이 없죠. 그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막상 게임을 한다고 딱 생각하니까 이 켈리 대령 입장에서는 갑자기 평온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평온함을. 왜요? 아니,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이 평온하지 않으면 나는 이 게임을 질 수밖에 없다. 내 자식이 말이 되고 내 아내가 막 말이 된다 생각해서 평정심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게임에서 질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부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평온해져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 전쟁을 지휘관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사람이 또 되게 불안하고 막 뭐 이럴 것 같아도 또
또 반대로 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전투하고 똑같다 보는 거예요. 결국 뭐 전쟁은 뭐가 다르냐. 결국 우리가 전투할 때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고 똑같은 거다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네. 핑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게임의 규칙은 아주 쉽소. 켈리 대령이 하란 대로만 행동하면 됩니다. 당신들 중 불행히도 내 말에게 붙잡히는 사람은 즉각 고통 없이 빨리 죽게 될 거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혹시나 체스판에서 도망치거나 고함을 지르는 자는 특별한 형태로 처형될 것이요. 대령과 나는 게임에 집중하기 위해서 완전한 고요함이 필요하오. 만일 대령이 영리해서 이 게임을 이긴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안전하게 이곳을 빠져나가게 될 것이요. 만일 켈리 대령이 진다면 뭐 다 죽는다 이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부하들이나 가족들이 반발이 심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누구를 어느 자리에 세울 것인가? 맨 앞에 세우면 맨 앞에 세우면 바로 아무래도. 죽을 텐데. 네. 자, 그런데 결국 뭐 반발을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일단 그 상사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이제 배치는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피잉이 다시 한번 규칙을 알려주는 거죠. 말을 한번 움직이는데 최대 10분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움직인 말은 절대 물릴 수 없다. 일수불태. 네, 딱 그 원칙이죠. 자, 그런 다음에 켈리 대령에게 선수를 둘 수 있도록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켈리 대령이 상사 이렇게 부르면서 앞으로 두 칸 나가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앞으로 두 칸 나가고 계속해서 이제 피잉은 내 왕비의 조를 두 칸 옮기게. 그러면 이제 부하들이 그 큰 인형을 들고 낑낑대면서 이제 옮기고 이렇게 이제 계속 시작된 거죠. 자, 이렇게 가다가 상사가 제일 먼저 희생이 되는 거예요. 저 왕의 조를 잡아라. 대령님 어떻게 된 겁니까? 상사가 소리 질렀다. 차라리 날 죽여라. 켈리가 그들 뒤를 쫓아가며 소리 질렀지만 6개의 총검이 그를 도로 밀어넣었다. 결국 뭐 상사가 제일 먼저 희생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일종의 패닉 상태가 오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자기 아들을 적지를 보내야 되거든요.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아들을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쓸모없는 게 바로 지금 아들의 위치란 말이죠. 그럼 이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공리주의적 생각에 맞지 않느냐 해서 1분 남았어, 20초 남았어, 10초 전 하는데 딱 말을 하는 거죠. 켈리 대령이. 제리, 앞으로 한 칸, 그리고 좌측으로 두 칸 나가거라. 피잉은 의아해서 체스판을 내려다보면서 지금 제정신이요 대령. 방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내가 실수한 것처럼 피잉을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켈리가 더듬거리며 사정을 하는 거죠. 한숨만 물러주시오. 한숨만 물러주시오. 그럴 때 이제 피잉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규칙이 없으면 게임은 넌센스가 되는 법이요. 한 번 둔 수는 결코 물릴 수 없어. 자, 이럴 때 켈리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저 피잉은 미끼를 물었고 이제부터 이 게임은 내가 주도하는 거야. 이제 자기는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거죠. 아들 자, 죽는데. 아들 죽는데. 네. 아들 죽어요? 아들 죽죠. 이래 되면. 자, 그럴 때 부인 마가렛이 중얼거린 거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왜 당신 부인을 궁금하게 만드시오 대령? 피잉이 말했다. 좋은 남편이 되어서 부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겠어? 아니면 내가 대신 해드릴까? 옆에 소련 고문관이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의 남편은 기사 한 사람을 희생시킨 거요. 당신은 방금 아들 하나를 잃었어. 이렇게 딱 설명하는 거죠. 이때 이제 부인이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면서 온갖 저주를 지금 남편에게 퍼붓는 거죠. 자, 그렇지만 게임은 계속하게 되었고 켈리는 눈을 감고 피잉이 자기 아들에게 사형집행 명령을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은 거죠. 자, 그럴 때 피잉이 손을 저으면서 대단히 유감이지만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닫혀지고 그의 얼굴에서 위협의 표정이 사라지고 경악과 멍청함만이 남아있었다. 피잉은 난간 위로 쓰러지더니 아래쪽에 있는 자신의 병사들 사이로 떨어졌다. 바조프가 피잉을 처치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바조프, 소련 군사 고문관이. 왜요? 웃기죠? 왜요? 네, 좀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조프가 처치를 하고 나서 병사들에게 시키는 거죠. 게릴라 병사들에게 포로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그러면서 이제 그 대령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결국 이건 당신의 파티가 되었군요. 아시아인들은 방금 아주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어. 그러면서 게임은 나하고 같이 계속 둡시다. 이렇게 이제 바조프가 이 게임을 이어서 나하고 같이 둡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제리는 처형은 당분간 유보하고 제리는 지금 엄마 품에 계속 있는 걸로 두고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한 거죠. 자, 결국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령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결국 이 게임의
덫을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바주프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옮겨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장군을 받게 된 거죠. 장군을 딱 받게 되고 이제 외통수에 몰려들게 된 네, 거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바조프가 분노의 숨을 내쉬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죠. 과연 장군이군. 당신이 잘했어가 아니라 그 피인 그놈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신이 이긴 것이요 대령. 게임이란 바로 그런 거지요 소령.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둘이 주고받는 거죠. 바조프 입장에서는 그 피인 그놈이 잘못 둬서 내가 지게 된 거지 너가 잘 둬서 둔 게 아니다 이러니까 켈리 대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게임이란 게 본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게임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상대의 실수에 의해서 내가 이기는 거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뭐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내 실력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이겼다 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바주프가 신랄하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의 승리의 대가는 물론 아직 지불되지 않았어.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겠죠. 응? 아까 아들은 이미 죽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죠?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켈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렇지만 바주프가 담배를 한 대 피우다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요, 난 저 소년을 죽이지 않겠어. 나 역시 피잉이 당신들에 대해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 당신들 미국인들은 우리의 적이라는 것, 바로 그 사실, 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전쟁 포로로 생각하고 있어. 당신들 모두가 안전하게 전선을 빠져나가도록 돌봐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그래서 바로 내가 피잉이 죽고 다시 게임을 재개했을 때 내 계획은 당신들 남은 사람은 다 무사히 살려주겠다 라고 나는 결심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게임의 결과는 상관없이 당신들의 운명은 사실 이미 결정돼 있었어 라고 한마디를 던져주는 거죠.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어차피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어차피 다 살려주기로, 전쟁 포로니까 전쟁 포로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 네. 참 맥이 빠지는 거죠. 피잉이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온갖 책략을 다 써가지고 결국 이렇게 간신히 살아났는데 실제 바조프는 이미 나는 너희들 다 살려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 이게 게임인 거죠. 게임이고 이게 왕이죠. 이게 우리 운명을 주재하는 게임을 주재하는 사람인 거죠. 이 책의 왕은 그러니까 바주프였어요? 뭐 바조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운명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가 아무리 책략을 쓰고 우리가 아무리 이성의 어떤 간지를 짜낸다 하더라도 이미 따로 결정돼 있다라는 것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뭐 만일 당신이 또 한 판의 게임을 원한다면 초청장을 보내시오 소령. 그럼 내가 그곳으로 가겠소. 시간과 장소는 내가 정할 수 없는 것이요. 당신이 초청장을 보낸다면 나는 그곳으로 달려가겠소. 켈리 대령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시간과 장소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정하면 나는 그곳으로 가겠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우리가 이 배경이 한 60년대 이럴 때인데 그 당시 냉전으로 이 세계가 지금보다 있잖아요. 핵전쟁으로 인류가 절멸할 거라는 위험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네, 그 60년대 뭐 쿠바 핵미사일 위기도 있었고 그 당시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 전쟁도 이렇고 어떤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내 운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어떤 위협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때 결국 보면 그럼 우리의 지금 개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의지라든지 개인의 아무리 삶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거 무관하게 우리는 체스판의 말처럼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안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희생을 하고 나중에 딱 느꼈지만 결국 아들은 다 살아났지만 결국 자기는 전쟁을 하면서 부하들을 다시는 체스판의 말처럼 사용했던 거잖아요. 그 사람 개개인의 목숨의 가치를 떠나가지고 이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이 부하들을 그냥 막 생명을 그냥 장기판의 말처럼 사실은 나는 다루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지역에 상병 보내고 뭐 이렇게 자기가 어쨌든 이기려고 한 거지만 네, 그렇게 배치해서 네. 사실은 확률이 굉장히 좀 살아남을 확률이 낮은 곳에도 사람을 보내야 그렇죠. 되는 뭐 이런 상황들. 네. 결국 자기가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어이없이 생명을 앗아가게 만드는 진짜 그런 자기가 왕의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조차도 결국은 또 다른 환경에서는 또 자기도 마찬가지 말에 불과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사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간다지만 이게 사실 게임이나 유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지선 씨가
아파트를 어떻게 하고 나의 삶의 노년의 계획을 세워가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누군가가 아파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아파트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설계를 하고 이러면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것들은 나는 누가 나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간지도 모른 채 난 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라고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나는 이게 이제 4억짜리 아파트니까 열심히 해갖고 내후년쯤에는 대출 뭐 60% 받아갖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파트는 10억이 되고 대출한 돈은 뭐 20%로 줄어들고 이러면서 그 꿈은 멀어지고 그렇죠. 나는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세상의 본질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조리하다. 뭐 결국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 좀 비관적이잖아요. 네네. 참 그런 거 보면 좀 맥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겠네. 네. 근데 커트 보네것이 재밌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생은 이렇다. 이렇게 참 허망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누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든지 간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 우리를 조정하든 간에 내 주변의 사람을 돌보고 존경하고 책임지는 것,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또 희망의 네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제 하나를 딱 던져주네요. 그죠? 네. 지선 씨는 장기 혹시 둘 줄 알아요? 장기 둘 줄 모르죠. 둘 줄 아세요? 둘 줄 알죠. 장군 망군은 알죠. 장군 멍군 알죠. 그 체스에서는 체크메이트 그냥 또 뭔지 알아요? 체크메이트를 받았어. 멍군처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1kg 커피입니다. 체크메이트를 받으면 여러분 당황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 1kg 커피를 한번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향 그리고 향기로 맛으로 장군을 외쳤던 사람을 마음을 또 풀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갈등으로 미중 간의 갈등 또 남녀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지금 상존한 이 사회 1kg 커피가 어쩌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해보게 됩니다. 1kg 커피 평화를 위한 단 하나의 선택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 왜? 네. 왜? 대단해서요.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1kg 커피 앱이 있습니다. 앱에서 또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 참 맛있습니다. 네, 커피계의 장군입니다. 체크메이트.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단편 모두 왕의 말들. 네, 이런 단편 하나. 커트 보네것. 네. 다시 저한테 질문 한 번만 해주세요. 뭐였죠? 단편 뭐 좋아하냐고. 단편 뭐 좋아하시죠? 저 커트 보네것이요.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네. 있어 보이잖아요. 커트 보네것. 커트 보네것. 모두 왕의 말들. 해리슨 버거론이라고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커트 보네것 작품이에요. 네. 그것도 한 5페이지, 6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 10페이지 됐나? 네. 네. 저도 빨리 커트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머리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네. 아, 저번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번보다 나아요? 그때 뭐 미용실 막 갔다 왔을 때 그때 머리는 네. 진짜 이상해. 그때 하지도 마. 그 청담동 머리입니다. 청담동 머리는 2달 지나니까 이게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확실히 청담동입니다. 33,000짜리 33,000원. 33,000원밖에 안 해요? 약간 할인해 주셨어요. 아. 다운펌까지 해주신 거예요. 네, 옆머리 다운펌까지 해서 33,000원. 고맙습니다. 네. 바로 지금 두 번째 소설은 지금 말씀하신 이 청담동하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왜요? 뭐죠? 무림을 다룬 소설인데요. 무림? 네. 네, 무협. 무협. 무협 좋아해요. 네. 근데 이 무협인데 네. 이게 2009년에 서울의 무림 세계라고 해야 될까? 서울에요? 네, 서울을 한국을 배경으로 한 무협이거든요. 네. 그 예전에 한번 우리가 그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그 팬클럽 해가지고 네. 박민규 소설가 네. 그 박민규 소설가가 아주 단편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작품 활동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용이 네 마리 그려진 이 한자 이게 예전에 퀴즈 프로도 많이 나온 이 혹시 한자 용용자가 4개 합쳐진 네. 위아래 옆에로 이렇게 저게 한 글자예요? 네. 네. 이게 가장 획수가 많은 한자죠. 네. 이게 저기 아닙니까? 그 비구름 뚫고 뭐 용 올라갈 뭐 무슨 이른자 아닌가?
너무 고상한 생각이시네. 그렇습니까? 아니 왜 그런 게 몇 개 있어? 저런 비슷한 글자들이. 용이 네 용이 개. 하나 있으면 용용자잖아요. 네. 용이 두 개 있으면 뭘까요? 죽겠지? 두 마리 용 답자. 두 마리 용 답. 아, 두 마리 용 답. 두 마리 용 용 답. 답. 그러니까 답자인데 예. 두 마리 용이 용, 예. 있는 그럼 거라고요. 용이 예. 세 그럼 개면 용이 세 개, 위에 하나, 밑에 세 개. 용이 세 마리 있으면 뭐 밑에, 위에 하나 밑에 두 개. 두 개. 예. 그 그럼 두 마리가 한 마리를 밑에서 받쳐주니까 받칠용. 그 용 가는 모양 답. 그것도 같은 음은 같아요. 용 가는 모양 답. 그거는 가는 용이 가는 모양 모양 답. 답. 네. 네. 그 용이 네 개다.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아. 용이 네 개 모르겠습니다. 그럼 용이 행진하니까 용이 행진할 답. 답답할 답 아니야? 이게 퀴즈도 많이 나왔는데 이 용이 네 마리 있잖아요. 네. 이게 뭔 뜻이냐면 수다스러울 절자예요. 수다스럽다. 수다스럽다. 용이 네 명이 있으면 되게 수다스러운가 봐요. 그게 수다스러울 절. 정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수다스러울 절이요. 네, 그러니까 용이 네 마리가 모이면 네. 이야기한다고 되게 이제 수다스러워진다. 이런 한자가 네. 실제로 중국엔 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그 한자들이 종종 있어. 아, 요 한자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제 쓰는 거 중국에도 같고요. 쓰고. 예, 아, 요 한자는 같이 쓰는 거. 네. 수다스러울 절. 대체로 같이 삼국이 같이 쓰는 한자 중에서는 가장 획수가 이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한자가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논답자 우리가 만들듯이 일본에서 만든 한자가 더 이제 획수는 많은데 네네. 그건 한국 중국에 안 쓰니까 아. 네. 이게 공식적으로는 가장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거북구자가 세 개 있는 게 또 뭐 무슨 글자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예전에 있었던 거 그렇죠. 이거 퀴즈 할 때 그런 거 그 열십자 있죠. 네. 네. 열십자가 두 개 있는 한자가 있거든요. 이게 뭘? 열십자 두 개요? 열십자 두 개? 열십자 두 개 있으면 십자가 그냥 나란히 두 개. 눈이 이렇게 반짝이는 느낌이니까 반짝일 눈. 눈탱이 밤자 아니에요 혹시? 밤눈탱이. 아, 그거는 10 더하기 10이니까 20인가요? 그렇죠. 20입자입니다. 20. 20입자라고 해요. 그 십자 두 개 쓰면 진짜요? 20입자라고 써요. 예. 아, 뭐 풀초머리 이런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20입자. 그런 한자들이 좀 많아요. 찾아보면 네, 또. 네, 네. 하여튼 수다스러울 절자. 이게 제목인가요? 예, 이게 제목이에요. 그냥 딱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못 읽겠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겠네요. 이거 성공한 거죠. 그죠? 궁금해하니까. 네. 이 작가가 글을 쓸 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문자를 쭉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중간중간에 갑자기 도식도 넣고 그런 거 있죠. 여기서 갑자기 원자 폭탄이 폭발한 게 나오거든요. 아. 그럼 원자가 돌아가는데 밑에 붐 나와요. 붐. 그 히로시마 원폭이 터졌다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그걸 원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원자 이게 돌아가는 모습 모양 딱 그림이고 밑에 붐 하니까 아 이게 원폭이 터졌구나 이런 느낌을 딱 이게 도상적으로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표현 기법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네, 수다스러울 절을 쓴 이유가 이제 예, 나오겠네요. 내용이 뭐냐면 이 사천왕이 있단 말이죠. 절대무림 사천왕이 우리 그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한반도에 있었다 이거죠. 네. 예, 그 20세기에 절대무림 사천왕이 있었다 이거죠. 네. 첫 번째 누구냐면 무신으로 불리는 무신, 무술의 신이죠. 네. 대천권왕, 대천권왕 김일해가 있었거든요. 대천권왕 김일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검으로 이 칼로는 완전히 뭐 동양 삼국을 다 벨 수 있는 청룡검제 최이루가 있어요. 네. 청룡검제 최이루.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면 이 축지. 이 축지법과 하늘을 나는 경공술로는 누구도 못 따라오는 운무천마가 있어요. 운무천마. 응? 운무천마. 운무천마. 구름을 그냥 밟고 간다 이런 뜻이겠죠. 운무천마. 네. 그 천마니까 하늘의 말같이.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 있냐면 빙해천수가 있어요. 빙해천수. 네. 얼음 빙자. 그러면 아시겠죠? 모든 것을 다 얼려버리는 이 무공을 발휘하는 이 빙해천수. 이 4대 천왕이 정말 이 어마어마했다 이거죠. 그 옛날에.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절대무림 사천왕이 한창 위력을 발휘할 때는 만주에 가가지고 중국과 일본과 이런 막 하나의 어떤 협객들 그리고 다른 무인들과 일합을 겨뤄보고 산 하나를 날리고 정말 바다 하나를 다 메꾸고 이 정도의 그 어떤 무공을 자랑했는데 자 시절은 어떻게 변했냐. 조선이 멸망하고 자유당과 민주당이 물러가고 그리고 자유와 법치 상권 분립이 되고 그리고 6.25가 터지면서 무림의 맥은 결정적으로 이제 끊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내려오던 무림의 맥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잘 싸우면 좀 전쟁할 때는 우리 뭐 임진왜란 때 좀 싸우시지 그랬어.
이런 사람들 나 너무 별로. 네. 아니, 자, 그래서 네. 특히나 이 문파들도, 무림의 문파들도 이념으로 나뉘었다 이거죠. 이념으로 나뉘어가지고 네. 남북으로 자유와 공산, 민주주의, 어.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나눠지게 됐고 또 전쟁 때 폭격으로 많은 고수들이 숨지게 되면서 북으로, 일본으로 모든 뿔뿔이 흑객들이 흩어지고 산으로 숨어버려 은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무림이 그래서 이제 무공을 겨룰 상대도 사라지고 그 무공의 어떤 심오한 비겁을 전수해줄 대상도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나오죠. 법이 정의를 대신하고 금전이 힘을 대신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무림의 대의는 강남의 32평 앞짜리 아파트가 되었다. 지금 무림의 대의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강남의 강호의 대의는 32평짜리 아파트가 되었고 조금 더 호탕한 사람은 50평짜리 아파트를 꿈꾸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 돈 앞에 이제 장소. 그 금전이 힘을 대신하는 몇 거죠. 년도 책입니까 이게? 이게 2009년에 나온 소설인데요. 그때면 그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면 샀었어야 돼. 그때라도 사야 돼. 이거 모르시네 이분이. 아, 이 작가가 뭘 몰라. 그때 샀으면 지금 따따블이요 지금. 네. 자, 이럴 때 그 바로 지금 첫 장면이 눈이 내리는데 감옥에서 이제 바로 대천군왕 무신이 추록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 왜 감옥에 갔느냐? 이 사람이 그때 무공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일반인하고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개미와 같이 느껴진다 이거죠. 우리가 개미를 상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 상대로 절대 무공을 쓰면 안 되는데 네. 정말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조폭을 보고 괴롭혔더니 이 조폭들이 이 무신을 불렀던 거죠. 자기들의 영역권을 불러가지고 요즘 나와바리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 나와바리를 불러가지고 갔는데 이 무신이 그냥 한번 촥 하니까 또 수십 명이 쓰러지고 그래서 수백 명이 모든 조직을 다 동원했는데 다 쓰러뜨리고 나서 결국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결국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쓰러뜨렸네. 그래도 착하네, 그죠? 이 칼을 이제 그건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본래 자기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은 또 조직 깡패의 협박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에게 더 불리한 증언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결국 조폭을 싹쓸이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니까 네. 그 바로 다른 천황들이 마중을 나온 거죠, 추록을. 그래서 청룡금제 최유루 이 사람이 이제 마중을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이장록이라는 율사 변호사하고 아주 친한 사이가 돼 있었던 거죠. 그 이장록이라는 변호사는 정천대법 이런 이름으로 부리고 있어요. 여기는 항상 내자 좋아하잖아요. 네. 빙해천수, 청룡금제, 대천권왕 하듯이 정천대법 뭐냐? 이 사람은 민주운동을 하다가 14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투옥대가 징역 본래 거의 무기징역 가까이 받았다가 14년을 투옥하고 특사로 이제 감옥에서 출소를 한 거죠. 이 세상을 나왔더니 동지는 정치꾼이 되어 있고 후배는 귀족 노조가 되어 있고 변호사 선배는 재벌의 뒤를 닦아주고 있고 이웃은 독재를 그리워하고 있고 실은 독재가 더 좋았어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민족은 잘 살면 그만이지 민족 정기는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되어 있고 친일 후손은 여전히 건재하고 그보다 더 건재한 발포 책임자도 뭐 살아있고 그리고 대다수 사람은 어쩌지 않고 어쩔 생각도 없고 이념은 본래 있지도 않았고 법은 있어도 소용이 없고 딸은 그 당시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예요. 딸은 아빠도 이번 찍지 그래 하는 딸이 있고 그래서 민주와 민중 모두가 일종의 이미테이션 짜가처럼 느껴졌다 이거죠. 모조품처럼 느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지금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숲에서 나무가 다 베어진 사진을 딱 보고 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만나게 된 사람이 이제 청룡금제를 만나게 된 거죠. 네. 그 사람이 칼을 한번 탁 드니까 이 산에 나무들이 다 베어졌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조언을 하게 돼서 서로 이제 합을 맞추게 된 거죠. 근데 이 청룡금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이 금을 한번 들면 하늘에서는 무신과 겨룰 정도로 막강한 이제 금기를 자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945년 8월에 일본에 건너가게 되거든요.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일본에서 일본 당대 최고의 건객하고 딱 장을 겨루게 됐어요. 이 장을 딱 겨루가지고 이제 서로 딱 칼을 뽑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소설에서 원자가 돌아가는 그림이 나오고 밑에 붐 나와요. 핵 맞았어요. 네, 핵폭탄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상대자인 일본 금객들은 그냥 재가 돼버렸고 이 사람은 그래도 그 금 때문에
나름 몸이 많이 상했지만 그 금이 막아줘가지고 이제 운기조직을 오랫동안 운기조직을 하고 이제 살아났다. 이걸로 나타나죠. 현실과 약간 그죠. 나는 너무 별로다. 아직까지는 너무 별로야. 이런 거 되게 자, 싫어하시죠. 너무 싫어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결국 그 이후로 결국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무공을 겨룰 상대도 없고 비극을 시할 대상도 없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이 세상이 나를 찾지를 않으니 내가 더 이상 나설 데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추록하는 무신을 데리고 빙해천수가 운영하는 농장을 이제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빙해천수. 네. 그 빙해천수는 본래 북방에서 거주하면서 이 땅에서는 또 무신과 겨룰 만한 정말 모든 것을 얼려버리니까 최고의 권법가였죠. 근데 문제는 지구 온난화가 돼버렸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내공의 3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나는 싫어. 나랑은 안 맞아.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빙해천수 운영한 농장에 가는데 네. 이 빙해천수에게 또 운무천마도 찾아와 있었거든요. 식객으로. 네. 네. 이 운무천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가장 세상하고 잘 이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일종의 뭐라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도장도 열고 축지법, 뭐 경공술 이런 것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문제는 실전 종합격투기대회 나가셔야 된다. 요즘 치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UFC 네네. 나가려고 딱 갔더니 네. 딱 그 링에 가는 순간 이 차마 개미와 같아갖고 내가 이 출수를 하는 순간 이 사람들 다 죽게 됐는데 내가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또 대에서 터지고 나왔어요? 그냥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 하나씩 둘씩 다 빠져나가는 거죠. 네. 자, 근데 뭔가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날 마지막 비행기로 부산에 누군가 상을 당했으니까 제자들을 보고 비행기를 타라.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겠다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나는 이미 축지법으로 이미 그 병원에 빈소에 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딱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축제를 딱 갔는데 문제는 저 대전쯤 와가지고 이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오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다가 이 차에 부딪혀가지고 물론 차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부딪혔는지도 모르는 거죠. 뭐 갑자기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결국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몇 달간 이제 치료를 받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됐느냐? 관원들이 다 떠나가게 된 거죠. 이제 우리 운무천만은 다 뻥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렇게 결국은 4명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청룡금제가 아주 무림에 내려오는 금슬을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운명이 적혀져 있다. 그걸 해독해냈다. 이 사령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결국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여기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이 4명이 모이면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게 적혀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가자. 네. 이렇게 결의를 한 거죠. 네. 자,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제 이장록인 거죠. 아까 말한 민주운동을 하다가 변호사를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은 내려진 지 오래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허망해졌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장록을 향해서 당신은 어쩔 텐가? 어떻게 할 텐가? 우리랑 같이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강호의 속세에 계속 남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때 이장록이 아내가 이제 얼마 전에 사별을 했거든요. 아내가 사별하고 유일한 이제 1점 혈육이 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결국 제가 그러면 전화는 한 통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딸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아, 딸에게 그래서 전화를 해요? 네. 딸 이름이 민주입니다. 민주. 그때는 이제 몇 살이에요? 민주는 이제 여기서 한 20대 초반 20대 중반으로 초반.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또 딸의 이름을 민주주의, 네. 아들의 이름은 민세, 민중세상, 아. 뭐 새날 이렇게 많이 붙였죠. 그때 이제 선배들이. 네. 네. 자, 갑니다. 딸랄랄랄랑. 민준이? 뭐야 아빠 이 시간에? 미안하구나. 급히 할 말이 좀 있어서 말이다. 글쎄 뭐냐니까. 민주야, 만일 말이다. 아빠가 사라지면 넌 어떻게 살래? 나 뭐 별 걱정을 다 하네. 언제 아빠가 경제 책임진 적 있어? 그래, 할 말이 없구나. 그래도 민주야, 경제가 전부는 아니지 않니? 몰라 어려운 얘기 하지도 마. 난 돈이 전부야. 또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 끊어. 그리고 아빠 제발 개량 한복 좀 입지 마. 나 쪽팔려 죽겠어. 자, 결국 이 전화를 받고
떠나기로. 네, 떠나기로 결심할 것 같아요. 아니 좀 잘해줄 걸. 그래서 그때 떠나려고 할 때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닭울음이요?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걸로 끝을 내는 거죠. 이런 거요? 아 네. 그럼 못 떠나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닭울음 소리가 들렸다. 이걸로 이제 끝을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눈이 흩날리고 내리고 있고. 자, 근데 용이 네 마리인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까지 다 같이 떠나면 용까지는 아니어도 한 마리 더 이렇게 옆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닭인가요? 그게 닭인가? 그 닭이 혹시 그걸 의미해? 그때는 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굳이 이제 동물들로 만약에 비유를 만약에 정치 쪽으로 비유를 하자면 네. 다른 동물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으면 하여튼 그때는 아닌데 그럼 경선 때 얘기인가 이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근데 책이? 아니 결국 제가 보면 이게 뭐 작가가 이 무림이라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주 사라진 네. 하나의 어떤 장르 사라진 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보는 사람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를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어떤 현대사라든지 20세기 역사를 무림의 어떤 사회 문화의 범죄에서도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것도 색다르고 재미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거기 나오는 정천 그 바로 이장록 율사가 나오는데 네. 일종의 물질주의라고 할까 세속주의라고 할까 예전에 어떻든 무림이라고 할 때 이거 자체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림에 뭐 육식갑자가 있고 내공이 심오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의 어떤 세상을 다르게 보고 그 정도 여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아까 말한 무림의 대의는 32평짜리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이런 그런 것들 자체도 이제 여유롭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상실된 좀 물질주의라고 할까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들이 좀 깔려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2009년이에요. 2008년, 네, 9년. 네.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배경을 보면 용산에서 용산 사태가 일어났죠. 재개발 둘러싸고 철거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면서 과연 우리가 잘 살는다는 게 뭐고 좀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들을 많이 할 때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뭐 민주와의 대화는 어쨌든 예전에도 뭐 정치권에서도 경제를 네. 살리는 그런 연극을 또 하기도 했었잖아요. 경제야 너는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비슷하게 민주랑도 아마 네. 민주주의가 지금 이제 위기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국민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혹은 뭐 독자들에게 민주주의가 그 가치가 사라질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아 이거 됐고 돈이나 나는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는 그걸 아마 좀 빗댄 것 같긴 한데 아 저랑은 안 맞습니다. 저랑은 잘 안 맞는 거. 뭔가 이렇게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으면 좀 이렇게 좀 저는 아닌데 한번 새롭게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뭐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네. 그 네 명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한번 좀 읽어보면 좀 더 네.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걸 한번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너무 또 과한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과한 의미 부여일까요? 이건 또 아니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재밌는 게 나오니까.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용이라는 게 뭐 이렇게 보거든요. 처음에 출소를 하면서 비행기를 보면서 용이 저렇게 소리가 가늘단 말이냐. 비행기가 날아가는 하늘 날아가는데 소음이 거의 안 들리는 걸 보고 저렇게 용이 소리가 약하게 내고 가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저는 뭐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네. 이 무림의 세계는 물리 법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 마블 세계관처럼 네. 요 세계에서는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규칙들, 이런 법칙이 작동한다는 걸 전제를 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할 때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무림 그러니까 사실 초능력을 가진 것과 같잖아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네 명이 지금 현실에서 보면 너무 힘도 없고 수다스러울 절이라면서요. 네, 수다스럽기만 네, 하고 사건 사고만 일으키지 힘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네, 네. 가족조차도 못 지키는 네, 네. 뭐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초능력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핸드폰으로 뭔가를 다 만들고 비행기는 떠다니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초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치 있는 걸 추구하지 않고 오직 돈만 쫓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핵심 같아요. 어때요? 멋있어요? 나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 반대쪽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네, 뭐 재밌네요.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이른바 이제 그 과거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 있죠. 너무 가는 거 아니에요? 왜 너만 가고 나 못 가게? 가시죠. 출발 뿌뿌. 타요. 그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이 예전에 막 야, 내가 막 그 꽃병 뭐 한 500m씩 날렸잖아.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전설 비슷한 것들. 내가 네. 막 그 전투 경찰들 뭐 300명 뚫고 지나가서 뭐 누구를 뭐 구해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만주의 독립운동 하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네만의 어떤 전설화된 그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인 거죠. 네. 대신 이제 지금의 사람들과는 안 맞아.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막 민주하고 지금 세상도 너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게 뭐 무슨 민주화가 뭐 중요하다고 지금 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4명 다 이제 한때 한가닥 하던 민주화 운동 하던 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깜방도 한번 갔다 오고 네. 4명이서 모이면 그렇게 수다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할 얘기가 옛날에 진짜 많거든. 지금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거를 전 엿본 게 이제 아빠 제발 개량 한복 좀 입지 마. 쪽팔리 죽겠어 이거잖아요. 네. 아빠는 여전히 이제 그 가치관에 사는 거지. 나는 2009년 정도 됐으니까 뭐 80년대 뭐 초 뭐 요때쯤 한참 막 70년대 말 이렇게 막 운동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세대랑도 안 맞고 애들은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이런 데서 이제 점점 여기 뜨자.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요런 얘기하면서 술을 마신 건데 진짜 우리 이제 한번 가볼까?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제 닭소리가 울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벽 돼서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야. 요게 이제 막판에 나온 거지. 닭소리가 또 그렇게. 그렇죠. 이제 새벽 한 2-3시 돼갖고 뭐 우리끼리 뭐 옛날 잘 나가던 얘기는 끝났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이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장록이 발길을 되돌리면서 이 전화기를 꼭 진 채 그래도 혹시 딸이 전화를 걸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어디선가 산을 오른 누군가가 야호 소리를 지르고 또 지르고 있는데 그 소리가 다구름 같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산을 오르는 누군가가 야호 야호 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이 사람에게는 다구름과 같이 들렸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거는 약간 MB를 좀 놀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왜 저 명박산성 뭐 한참 그 시위하고 뭐 이럴 때 네. 산에 올라가서 네. 그 생각 많이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만 그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야? 작가님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드는 생각이 그 지금 두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네. 불역 유행이다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불역 유행. 불력 유행. 이게 뭐죠? 일본에 지난번에 그 도쿄 도지사 선거에 나왔던 그 호소카와 모리히로 예전에 일본 자민당 55년 정권 이후로 첫 이제 비자민 정권 나왔을 때 총리했던 양반인데 네. 그 호소카와 집안이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영주 집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구마모토 지방을 대대로 다스렸는데 그 집안의 일종의 가훈이 불역 유행이라고 해요. 불역 유행. 뜻이 뭐예요? 불역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역. 변하지 바뀔 역자. 변하지 않는데 유행. 유행 말 그대로 우리 유행을 탄다. 흐를 유자 갈행자. 변하지 않으면서 변한다는 거죠. 그게 그 집안이 계속해서 몇백 년간을 계속 이어온 교훈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서 변한다.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느낌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결국 어떤 무림 이야기든 여러 가지 지금 변한 세상의 이야기, 변한 세상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런 뭔가 어감으로 던져주네요.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근데 단편이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걸 저희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던져주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그냥 재밌는 작품이다. 그냥 음. 여러 가지 해석을 네, 남기는 네, 네. 그냥 재밌는 작품 정도까지다.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말 안 했는데요.
재미까지다. 아니요.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다. 이거 네. 가지고 그냥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네. 그게 좋은 거죠.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좋아하든 뭐 별로 내키지 않든 근데 이야기를 할 게 많이 나오면 나쁘지 않은 게 되는 아. 거죠. 예. 아, 진짜 제목이 그냥 딱 그 수다스러울 절자 네. 한자로만 이제 딱 돼 있네요. 네. 네. 이게 이제 2009년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 중에 또 실린 네네. 박민규 작가의 수다스러울 절자라는 제목의 네. 아주 독특한 작품 단편으로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다음 작품이 뭐가 있는지 정도만 알려주시고 네.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작품은 지금 우리 이제 로맨가리 아주 유명하죠. 저 이름 두 개입니다. 로맨가리. 이름이 두 개라니요? 예. 그러니까 로맨가리라는 필명으로 쓰기도 네. 하고 에밀 아자르. 로맨가리가 한 처음 사람. 이름이고 이제 에밀 아자르가 결국 자기가 죽으면서 밝힌 거죠. 그 자기 앞에생 네. 저 잘 모르겠는데요. In front of my life 아니구나. 오해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 로맨가리에 대해서 네. 그 당시 프랑스 비평가들이 좀 비평을 좀 세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로맨가리가 전혀 다른 이름으로 이제 다른 에밀 아자르 이름으로 냈는데 막 격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 거예요. 도대체 에밀 아자르 누구야 했는데 로맨가리가 나중에 자살하면서 사실 그 내가 나였어 이 바보들아 이렇게 된 거죠. 이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이 제목으로 완전히 그때 다 석권을 했죠. 제목? 그 책? 제목으로 콩쿠르상 받기도 했는데 로맨가리가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이 작품집으로 이게 뭐 80년대 우리나라 소개됐죠. 아니 공전의 인기를 끌었죠.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네, 이 소설도 뭐 워낙 재밌는데 뭐라고 할까 인간이 가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헛된 희망을 더 이상 이제 인생에는 기대할 게 없어라고 했다가 또 새로운 연인을 만나면 또 새로운 사랑을 꿈꿔보다가 또 좌절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끊임없이. 네, 그런 거 소개해 주실 거고.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이 로맨가리의 네. 어떤 휴머니스트하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그거하고 또 일본의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 네. 오에 겐자부로의 인간양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음. 인간양도 아주 재미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르셀 에메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프랑스 국민 소설가인데 아주 짧은 단편 네. 사빈느라고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좀 더 되면 뭐 이불 한 4시간 하시는 아니 거 더 되면 뭐 한번 하죠. 제목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떡해. 이렇게 책이 뭐 이렇게 책을 다양하게 소개시켜 줄 때 전 진짜 걱정돼요. 이거 나만 모르는 건가? 아, 그렇지는 않죠. 다 모를 수도 있죠. 저도 하나도 모르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아, 로맨가리는 아시잖아요. 아이, 모른 척 해야 됩니다. 에이, 몰라. 자, 그러면 1분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이어진 2부에서 다시 또 단편 종합 선물 세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플로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 하나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떤 노래 좀 좋을까요? 저는 지금 좀 전에 박민규 작가의 책을 말씀해 주실 때 해석이 다양하잖아요. 음. 악동 뮤지션의 낙하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낙하? 네, 낙하. 아. 근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낙하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반대편에서 보면 오히려 땅에서 위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 네네.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인 악뮤의 낙하. 악동 뮤지션의 낙하. 네. 저는 이제 박민규 작가니까요. 네. 이민규 씨의 아가씨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지선 씨 추천 노래로 마지막 들으면서 오늘 시간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이어진 2부에서 뵙겠습니다.